친석기 시대부터 내려오는 맷돌의 효능을 아낌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 맷돌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두 분이시죠. 딱딱한 정치 이슈 부드럽게 갈아낼 맷돌의 윗돌 김홍국 대진대 경운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돌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오셨고요.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부터 여론의 흐름까지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뭐 어처구니가 저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저 혼자 조금 하나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죠. 맷돌은 결국은 함께 네. 많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갈아서 국민들께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윗돌 아랫돌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요. 어처구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잡이로서 전체 선장으로서 지휘를 잘하는 거니까요. 선장까지. 그럼요. 저 배를 끌고 가는 큰 이 키를 쥐고 있고 결국은 방향도 결정하고 하는 게 바로 어처구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네. 전부 전 자동이 돼서 그래도 그 시스템을 오토매틱 시스템을 계속 관찰하고 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앞에 장애물이라든가 이것들을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우리 김 교수님 참 사회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예,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 맷돌이라는 것은 뭐 그냥 저희들이 이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 맷돌만큼 참 협업이 중요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아랫돌 윗돌이 같이 맞닿아야만이 모든 것들을 소화시켜낼 수 있고 또 좋은 영양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맷돌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이 아주 좀 심각하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무회에서 비상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중대본부를 직접 지휘하겠다. 이게 이제 비상경제회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자칫 또 너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저는 적시했다고 봅니다. 적시.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완전히 뭐 거의 뭐 전주로 그렇죠. 번지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비상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고 의회도 지금 완전히 초비상 상황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마트 뭐 사진들이나 방송 보셨겠지만요. 사재기 줄을 서고 있습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미국인들의 불안 심리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교하면은 우리는 정말 뭐. 그러니까 예. 그러면 세계 경제의 중심이 어딥니까? 그 엔진의 중심이 일단 미국에 있고요. 또 하나는 생산기지인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이것이 유통되는 곳이 어딥니까? 유럽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프랑스 비롯해서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마다 지금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고요. 그렇죠. 사실상 길이 완전 막혔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고 있는 이 유럽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길거리를 외출할 때도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특별히 납득할 만한 아주 강력한 통제군요. 네. 정말 강력한 통제입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 우한 지역만이 아니고요. 베이징이라든가 이곳에 있는 파견 나가시는 제 인척도 있고 여러분들 계신데요. 나갈 수가 없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유럽이 지금 전부 다 이동을 제한하고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이제는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거든요. 네. 하늘길 다 묶였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묶였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경제가 상반기, 1, 4분기는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춰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올해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성과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챙기겠다. 온 국민들께 비상 상황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상 상황인 거죠. 그럼요. 예. 저도 지금 상황 자체가 경제가 뭐 위기라는 말도 아주 뭐 가벼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국민 건강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로금리 시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긴박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비상경제회의가 잘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굴러가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이 회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이 비상경제회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앞서 김홍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정치적 색깔은 완전히 빼야 되겠죠. 그럼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미국도 지금 1조 달러를 쏟아붓겠다. 이게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문의신 재무장관입니다. 네. 그 월가에 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장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네. 그래서 미국 국민 개인에게 2주 내에 120만 원에 $1,000 수표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미국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자칫 이게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선 전국이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우리도 지금 자영업이 그냥 그 이전에는 사실은 약간 반농담조로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환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뭐 산소호흡기에 이제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본 재난소득, 재난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데에다가 이 정말 과도할 정도로 쏟아붓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도 그 고민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이것저것 따질 새가 아니다.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서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고 특히 여기에 정치색을 다 빼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뭐 경제가 망가지게 되면은 뭐 정치도 사실상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나라가 힘든데. 네. 일단 총선이 28일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신경 쓰고 또 뭔가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줄 텐데 네. 그래도 거기 매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특히 우리 배수장께서 잘 얘기하셨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일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 경제 총력전을 펼쳐야 됩니다. 여기 무슨 뭐 다른 어떤 복선을 깐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아마 유권자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중요한 심각한데. 게 네.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죠. 미국 시간으로는 뭐 미국 현지에서는 낮 시간 이후 낮 오후 시간이죠. 시간인데 네. 연준에서는 CP도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연준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도산하는 기업들의 어음을 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산 국가가 우려가 대신 있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맡겠다는 건데. 네. 항공업계부터 제가 그래서 항공 관련 산업도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나라에 네. 저가 항공사도 있고 지금 기업이 도산되는 걸 최대한 막아야 일자리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좀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제 여야가 합의한 추경 11조. 이건 뭐 그래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입니다. 네. 일단 정해진 시간 내에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어렵고 힘든 곳에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이 부분을 어려운 자영업자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방식인데요. 좀 현장에 계신 국민들께 좀 체감이 됐으면 합니다. 네. 2차 추경도 뭐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전 세계에 사실상 전 세계가 서로 입국 금지한다. 네. 모든 나라가 다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추경을 2차뿐만 아니라 3차까지도 고려하면서 야, 매 상황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결국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뭐 빚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그렇게 좌고우면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접어두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지만 국민들은 예비비와 추경 예산 다 쏟아부어라는 이야기거든요. 다 쏟아부어라. 6조 원이 있는 것도 빨리 쏟아부어야 되고 결국 시간과 규모가 제일 중요한데 규모도 지금 11.7조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것이 필요한 곳에 수혈이 됐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문의신 재무장관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도 홍남기 부총리를 흔들 일이 아닙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흔들 일이 아니고 홍남기 부총리에다가 위임을 해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거시경제를 모르는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야, 이 비상경제회의가 저도 뭐, 과거에 청와대 근무할 때 잠시 뭐 참석을 해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뭐 엄청난 그런 그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중심을 잡느냐 여기에 실효적으로 어떤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두 분 생각하시기에는 추경 자체가 1차에서 2차, 3차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동의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요. 앞으로 위기 상황이 더 커질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충격파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뭐 돈도 투자하는 건 좋지만은 정부의 기업 정책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뭐 실효적인 대책도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뒤따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여파가 얼마까지 갈 거냐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데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내놓기는 합니다. 네.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 여파가
올해 내로 일단락 될 걸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계속 여파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자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약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죠. 이것만 임시 처방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좀 허약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외생 변수를 맞이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체질 자체가 본격적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이 얘기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결국 이게 뭐 오늘 아침 언론에도 약간의 그런 톤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만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융통성 있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모든 가능성을 다 일어나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요. 특히 그동안에 이제 우리 방역 대책들 전 세계 뭐 검사 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렇죠. BT에 엄청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강하다는 건 나타난 거죠.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제조업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 경제의 체질 전환 전체 흐름도 바꿔야 되고 또 앞으로 이 바뀌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고립주의가 일단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의 큰 거시적인 흐름까지 대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직되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경제의 우리 개혁 과제였던 뭐 최저임금 인상된다든지 또는 근로시간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된다든지 이런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제는 이것을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조절하고 업종별로 조정할 수 있는 거. 또 근로시간은 우리가 탄력제 있거든요. 계절별로 이거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보다도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도 결국은 기업 주도 성장이고 신성장 동력 4차 산업 마련하는 거 4차 산업의 토대를 만드는 거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양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것들도 뭐 야당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부도 또 한쪽으로 어떤 뭐 정책에 대한 성과 위주로 해서 자꾸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경제는 실용주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했던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가장 큰 추세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정책도 잘 보완해야 되고요. 지금 시기에 걸맞는 재난 관리 그러니까 위기관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능들이 가장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때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리더십 정말로 잘 드러날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뭐 지금 비상경제회의를 12년 만에 포괄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총선 얘기 좀 짚어봐야 되는데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 이게 참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한승교의 난이다 이런까지 표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다른 당이잖아요. 네. 아무리 참여정당이라고 해도 이게 견물생심입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아주 높아지면 아니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만큼이나 미래한국당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리얼미터가 YTN을 받아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514명.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RDD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수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분 응답률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비례 정당 어디에다 투표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37.7% 미래한국당 29.2%입니다. 이 30% 지지율이면 상당한 의석, 거의 교섭단체에 20석을 육박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면 나도 의젓한 정당인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애당초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이죠. 이게 사실 뭐 황교안 대표와 한승교 대표가 뭐 승용관 때 동문이기도 하고 또 친구 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승교 대표는 뭐 노병 아니겠습니까? 뭐 4선, 5선 뭐. 정치에 친구 있고 정치에 언제 동문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없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너무 좀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순진한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기로 했던 김종인 대표 사라졌죠. 거기다가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보복당했다라는 얘기하면서 사퇴했죠. 유승민 의원 어떻습니까? 세보수당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모습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세보수당의 당직자들은 제발 사무처 당직자들 챙겨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이 당직자들이 그들은 자유계약직 봉사자들이다 하면서 지금 다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상황이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 아직 선거 한번 안 치러보고 선거의 경험도 없는 정치 초년병이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혼자서 그걸 다 해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성교의 난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협의도 할 가능성 계속 제기는 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한성교 대표가 공병호 공관위원장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다지만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될 사령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20대 총선 대자뷰가 돼서 이 한국 통합당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조짐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네, 더 나을 게 없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승규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같이 이제 좀 협상 테이블에 앉을 텐데. 네. 궁하면 통하는 건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례연합 정당이 이제 시민을 위하여가 탄생하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네. 이게 정당 비례대표 투표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하게 되면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기초 체력이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약하면은 궁하면 통한다고 아주 이것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는 것 자체는 양쪽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합하는. 정말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배 소장님께 한 번 더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순위를 보면은 컨셉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건 오히려 좀 정치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김원국 교수께 제가 그럴까요?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네. 그동안에 보수 정당을 위해서 기여했던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날 이 면접에서의 점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업에서 면접 보듯이. 네.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아니겠습니까? 네. 철저하게 그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신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열린 공천이었다. 역사상 이런 공천 정무적 감각 판단 없이 그 자리에서 했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면면을 보면요. 네. 몇 사람들 미래통합당에서 비례 후보로 선정했던 그런 분들은 거의 순번 밖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앞부분에 가신 분들을 보면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당의 목소리를 일단 반영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인 기여는 없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면접에서 앞으로의 보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역설하면서 그 자리에서 심사위원들의 공관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갔을 가능성들 아마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전체를 그런 식으로 그날의 심사의 포인트를 두고 물론 살아온 이력도 봤겠지만 정무적 감각을 전혀 발휘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학자로서 그냥 원칙대로 한 것이다. 원칙대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병호 공관위원장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냐면요. 저도 한때는 보수 진영에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본다 그러면은 좀 이런 이 면면을 보면은 대충 아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그만큼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겠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어떤 하나는 겁니까? 또 사실은 당을 위한 그동안의 기여도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높이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명단을 보면 정무적 판단은 사실상 가해지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보기 드문 그런 비례대표 명단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공천이라는 검색어를 넣어봤거든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감성 분석을 보면 부정평가가 무려 79%입니다. 엄청나군요. 논란, 탈락, 막말, 반발, 갈등, 비판인데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데도 기준과 원칙이 있나요? 왜 그럼 공개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인재 영입이면은 다 전략 공천해야 되나요? 단수 추천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심지어는 기준과 원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공천해야 되는지 프로세스조차 밝히질 않은 것이고 아무리 인재 영입 때도 지금 인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재가 되죠. 인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참 은혜 연금술사십니다. 아니 영입한 인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입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두 아니, 자체가 원칙은 있었지 않습니까? 미투 배제, 뭐 정치적 갈등을 했는 정치 주동자들, 뭐 타 당 등에서 공천을 받았거나 탈당한 근데 그런 주동자, 부분이 이런 거 되게 배제를 해야 된다고 원칙이 배제 있었죠. 원칙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배제 원칙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주장하고 많이 내놓았던 정말 상식과 또 원칙, 희망을 가진 그런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선정하는 기준과 원칙을 전혀 밝히지 않고 그렇죠. 있고 이번에 명단을 보더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성교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또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국민의 눈앞에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뭐 각 개파나 아니면 각 그 개인의 입장에서 이 공천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대체 왜냐 그러면 뭐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대자뷰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상기시킨다는 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간단하게 준다는 분석을 게 다 해보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깜깜이 선거됐지만 그럼요. 공천하는 모습을 보면 유권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선거가 되고 있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는 왜 못 오게 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스스로 밝혔지만 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논란. 몇 사람의 공천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다. 공감할 수가 없다. 국가적 망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형식인 거죠. 뭔가 이 이후에 그 논란이 적어도 좀 계속해서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입을 하는 형식이 뭐 총괄할 수 있는 선대본부장 그리고 앞으로 이제 30여일 남아있는 선거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색깔대로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역할 못하겠다. 자체가 애매하다. 그렇죠. 와서 그냥 n분의 1이면 난 그건 못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뭐 온다 해도 뭐 효과에 대한 부분도 찬반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반이 있지만 저는 네. 효과는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효과는? 네. 왜냐하면요. 공천은 이미 진행이 됐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동안에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과거에는 뭐 경제 민주화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었고요. 그때마다 박근혜 당시 위원장이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야 새누리당 바뀌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까?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뭐 새로운 인물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새로운 개혁 공천도 하겠다 하고 있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그러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어떤 리더십이 있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본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최소한도 당의 정책과 가치 그리고 제시를 할 것이다. 희망을 주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 그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워낙 칼처럼 휘두르는 그 리더십이 있고 본인이 정권을 이임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사실은 어떻게든 영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선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은 각계약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가 안 온 게 좀 다행일 수도 저는 있겠네요. 민주당으로서는 큰 다행일 수도 있다.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경제 민주화 또 만약에 왔더라면 뭔가 중도를 겨냥한 정책을 또 공약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만큼 중도 유입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종인이냐라는 또 지적도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여전히 12년 또 16년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선거 마법사 역할을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정당이라는 게 또 정치인이라는 게 이념과 색깔 정체성으로 사실상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너무 테크닉과 기술 위주, 기능 위주로 간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비례로 5번 그리고 진영을 보수, 진보, 보수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의 가치와 정책 이런 부분을 전열을 정비시켜주는 그 단일 대우로 만드는 큰 힘의 영역이 있을 텐데 이번에 그걸 못한 부분들 그게 이제 결국은 당으로서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사실은 뼈아픈 지점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이 지금 황교안 대표 말이죠. 네.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께서도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긴 하셨는데 종로에서 판세 진짜 어떻습니까? 갈 길이 참 멀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선거 30여일을 앞두고 네. 일제히 발표가 됐었죠. 종로 선거는 대체적으로 제가 뭐 특별한 수치는 특정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네. 후보가 가상 대결에서 앞서가는 또 일정 수준의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추세가 계속 이렇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이 선거 여론조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것은 그 조사하는 시점에 선거 판세이고 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전화조사에 응한 사람 또 하나는 모든 연령대의 투표율이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 투표는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선거 예측으로 끌고 가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 그런데 과대 해석은 안 된다. 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지금 당에 묶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지금 하잖아요. 당도 해야 네. 되고 종로 선거도 살펴야 되는데 언제 종로에 가냐 이거예요. 네. 당에 계속해서 지금 불협화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황 대표는 이전 총리보다 당 쪽에 비중이 많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차기 대권 프레임이 그대로 이 지역에 옮겨와 있습니다. 뭔가 이슈 파이팅을 계속해서 현 정부에 대한 이 견제, 각을 또 세우고. 심판, 네. 성격을 강화해야 황 대표 쪽으로도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또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또 뭐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인 즉슨 황교안 대표는 당 일도 많은데 사실상 종로에서는 세 사람과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하하, 이낙연 참. 전 총리하고도 대결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조직력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죠. 단단해 가지고 있죠. 네. 또 여기 종로 1번 정치 1번지 종로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도 사실은 대결하는 구도인 거죠. 예. 이게 또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갈 길은 멀고 해는 자꾸 지고. 네. 저는 종로 선거는 사실상 뭐 이미 끝이 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요. 방송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아니, 그렇죠. 네. 아니, 왜냐면요. 네. 기본적인 전망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지지율의 추이라든가 물론 뭐 마지막 역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판세의 흐름들 조직이 그렇죠. 이 추세를 봐서는. 네. 조직은 뭐 모든 지역 조직을 사실상 정세균 이제 국무총리 당시 의원일 당시에 구의원, 시의원 각 조직들 굉장히 탄탄하게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렇게 뭐 방역통 메고 잠깐 가는 거지 지금 당에 묶여 있는 상황. 그렇다면 조직,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지역 여건 모든 흐름들에서 사실상 이것을 뒤집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짐은 많고 달리긴 달려야 되고. 네. 마지막 정말 분발을 해야 되는데 또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지역을 가서 유권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때는 하여튼 맨투맨으로라도 다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시 그 지역을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저도 봤습니다. 맨투맨으로 모든 상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만났습니다. 저도 봤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놀라울 정도였는데 그걸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아니라 당의 다른 정말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현장 가서 주민들 만나고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통합. 그래야 역전의 바람을 만들 텐데 지금 바람이 불고 있지 이 않습니까? 박형준 동아대 교수 그리고 신세든 숙명여대 명예교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박형준 위원장 통합으로 이제 보수정당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했고요. 정치적으로 보는 식견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그런 역량은 있는데 지금 전체 이런 정치인들에게 상황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는가 좀 그 부분은 좀 의문이고요. 신세돈 명예교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분이고 저 토론을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경제학자, 정통 경제학자거든요. 세시죠.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이라는 그 조직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모인 조직은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끌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경제 정책을 정치로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한데 신세동 교수가 과연 그걸 할 것인가. 네. 사실은 뭐 모르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선대위원장으로서 이 두 분이 끌고 간다.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선거는 이제 구도, 이슈, 후보거든요. 네. 후보는 뭐 후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구도로 이걸 새머리로 가느냐. 지금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집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사실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정치적 그렇죠, 영향, 그렇죠. 대선 후보급이 와서 상징성이 있어야죠. 선대본부장을 해줘야 되는데 박형준 교수나 신세동 교수 같은 경우는 정확히 교수이기 때문에 공약형입니다. 이런 실무형이라고 봐야죠. 공약형 네. 실무형 선대가 있을 때는
뭔가 뾰족한 공약이 나와야죠.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이슈에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주목할까 현 정부와는 반하는 그걸 사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낸다면 다행이겠지만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네. 뭐 지금 구구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자계산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부담이 되는 게 홍준표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대구라고 하는 것에 대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믿자야 본전인 거죠. 네. 대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서 그래도 본인이 할 말은 다 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선거 지금 이제 사실상 뭐 선거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 TK 지역에 상당히 또 균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몰라요. 이 지역은. 왜냐하면은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이 대구가 보수 후보만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 네. 만큼 대선 후보로 야생이 강한 데입니다. 출마를 원래. 했었고 대구에도 기반이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나왔을 때 철저하게 이 선거 구도를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반문 쪽으로 향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만큼은 황대 비황의 구도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또 부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통합당 얘기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얘기가 좀 주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어쨌든 이게 뭐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례연합정당 이게 눈 감고 아웅이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 파견까지 지금 논란 받고 있습니다. 우선 뭐 김용국 교수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당연히 그 부분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아마 이해찬 대표라든가 그 당에서 아마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부 또 뭐 이미 사과도 했는데요. 일단은 미래한국당이 썼던 꼼수를 그대로 다 또 쓰고 있다. 본인들이 비판했으면서도 또 그대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사실상 의원들을 좋은 말로 하면 파견이고 또 나쁜 말로 하면은 비판하는 말로 한다면 이것은 꿔주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양상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났는데 결국은 양대 거대 정당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더군다나 민주당은 또 초기에 이런 선거제 개혁까지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까지 했는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잘못하는 건 그게 대답트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정치 상황이 결국은 선거로 가다 보면은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독식하는 것들을 그대로 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뭐 국정 운영이 현실을,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더라도 집권 여당이라면 그 원칙과 가치는 분명히 충실했어야 된다. 그런 부분 제대로 못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정당들 간에 그러면 의석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제 번호 정하는 것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작업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건 뭐 다시 개선하든지 없애든지 뭐 가부간에 뭐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유명무실화 됐죠. 네, 유명무실화 된 거죠. 가정을 전제하건대 분석을 기반으로 하건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군소정당에게 조금 더 기회를 열어주자고 했던 것이 준연동의 비례대표제인데. 이 연합정당 만들어버리는데 이거 뭐 근데 군소정당의 이 지금의 제도는 이렇게 꼼수로 가면 거대 정당에 가장 유리한 선거제도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죠. 뭐 소선거제에서 양당제가 뭐 하듯이 꼭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는데. 시민을 위하여가 됐든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비판 의견 분명히 있고 이것도 표에 연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출범시킨 만큼 이게 시민을 위하여는 본궤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이탈할 것이냐 뭐 열린민주당이 있기도 하고 한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별로 이탈 안 할 겁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경고성이 있기 때문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광진 종로는 좀 그렇다 치고 또 동작 이런 곳에 정의당 후보가 나올 경우에 지역구의 파괴력이 상당히 커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과 그 민생당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생당은 지금 안에 이견이 있고 이견이 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의당이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구 선거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실제 정의당 지지층 내에도 사표는 방지해야 된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그다음에는 이 정의당 지지율이 좀 비례정당 투표에서 상당히 상승하면 또 이것도 영향을 줄 텐데 실질적으로 정의당 지지율이 그만큼 외연이 확대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대 정당 대결이 될 걸로 봅니다. 자, 지지층, 정의당과 민주당의 지지층도 이렇게 겹치게 되는 현상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나름 뭐 약간의 진보적 색채를 가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 비례연합정당 이건 좀 꼼수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등을 돌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양쪽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미래한국당도 꼼수고 또 비례연합정당도 꼼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가져왔던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처리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능력 만일의 경우 큰 지금의 흐름으로 간다면은 최소한도 여권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대처한다고 보십니까? 잘하는 측면도 많죠.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이 뭐 찬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과거처럼 뭐 정보를 틀어막아가지고 메르스 사태 때 어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뭐 정보 공개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물론 마스크 문제라든가 분명하게 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 받고 있는 평가를 본다면 너무나 좋은 평가를 전 세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고요. 전 대신에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는 미래당, 녹색당 뭐 이 작은 정당들이 도리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일 경우 이런 준연동 비례대표제 이번에 이런 게 없었으면 이 정당들은 의석을 배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쨌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녹색당, 미래당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소수정당이 그러니까요. 원내 출연 정의당은 지역이라든가 비례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출을 할 거거든요. 그건 대신에 좋은데 그건 지역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심상정 대표라든가 다 지역에서 탈락할 겁니다. 지금 뭐 지지율로 본다면요. 탈락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네, 가능성이 큰 거죠. 잠시만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뭐 민주당, 녹색당 뭐 등등의 소수 군소 정당들이 의석은 확보를 하고 있으나 이게 또 셀프 제명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로.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당으로 복귀를 못 하면은 결국 그 상태로 남든지 아니면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는. 예. 당대당 통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시민을 위하여가 친문 성향이다 그러면은 당대당 통합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어떤 그 연합 플랫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민을 위하여 뭐 민생당이 들어가든 아니면 민생당 더 중요한 건 이제 녹색당 또는 청년 세대를 위주로 되어 있는 미래당인데 미래당, 네. 사실 그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라고 하는 네. 거예요. 지금 또 무소속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당선되면 또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또 앞서 심상정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선 뭐 낙선 여부는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예단하는 것은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 이래저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시간 참 잘 갑니다. 예, 같음을 쫓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맷돌에 대한 그 효능, 신석기 시대부터 들어왔던 그 맷돌의 효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정치,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김홍국 대진대 개근구 교수와 함께 민주당과 통합당에 대한 얘기들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